네, 안녕하세요. 인자기 자본편의 크리스 정입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경제와 시장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차트 10개를 찾아서 또 마찬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의 의사록 자체는 이전과 비슷했죠.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긴축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 계속하겠다라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일단 그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완연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제도 둔화되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의 말보다는 경제 시그널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준이 결국에는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둔화하면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CME 페드워치 같은 데에 따르면은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곳이죠. 그곳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는 베팅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물가, 이제 저금리, 저물가에 대한 기대. 이게 골디락스, 예전에 이제 금리가 낮을 때 성장주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대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와 달러가 또 오늘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과연 금리 인하가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역사적으로 근원물가, 그러니까 일반 CPI가 아니라 핵심 물가죠. 핵심 물가가 2.7% 이하가 안 됐을 때, 혹은 실업률이 5.0% 이상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원 물가가 4.0% 수준이죠. 그리고 실업률은 3.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꿈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려면은 경제가 그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거나 물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금 너무 빠르게 앞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상당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지금 3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는데, 이미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 2018년,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나타나다가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때 당시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너무 이거는 조금 오버됐다, 그런 오버슈팅 됐다라는 그 추세를 시장 금리를 통해서 이미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시장 금리,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이제 동결하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채 금리는 상당히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단기 추세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2018년처럼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벤치마크 금리죠. 이 금리가 40년 하향 추세를 이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2022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무려 40년 추세인데, 이거를 돌파하면서 이미 장기 추세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고금리의 장기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이런 금리가 오르는 추세로 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렇다고 지금보다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이 금리가 한동안 경직된 상태를 유지하는 박스권의 이제 상태 유지를 하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지금 부채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에요. 지금 부채 한도 이슈가 이번 연도에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의회가 이거를 합의를 하면서 부채를 갑자기 또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이자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연간 1조 달러 정도를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는 국채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국채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건데, 과연 이런 게 유지가 될 것인가?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의 40%는 해외 바이어예요. 가장 큰 바이어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인데, 일본이 1위고 지금 중국이 2위로 내려섰죠.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다시 자국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다시 엔화를 자국으로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미국 국채를 사는 것보다 자국 국채를 사는 게 더 나은, 자국 국채나 채권을 사는 게 나은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그 해외 수요가 지금처럼 예전처럼 가파르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부채의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과연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해외 수요는 부진하고 국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지금 3% 수준인데 이제 3%에서 3.5% 수준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3%에서 3.5% 수준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같은 경우도 현재 3%에서 4% 수준인데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이것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국채 수요의 부진을 반영을 해서 한 100bp 정도, 그러니까 4%에서 5% 수준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국채 금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수준에서 많이 떨어지면은 최저점이 지금 3.3% 이전에 전고점과 전 저점, 역사적 전고점과 전 저점이 만나는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고금리로 계속 이어진다면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은요. 미국 부동산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몰기지 신청 수요가 지금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주택 시장이 회복이 시작된 것인가? 당장은 금리 하락의 기대가 커지면서,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 금리가 내년에 당장 인하될 가능성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상황이죠.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거나 실업률이 빠르게 치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진 만큼 수요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되겠죠. 근데 수요가 증가되는 것만큼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건 바로 공급입니다. 지금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 추세가, 하락 추세가 계속될수록 재고의 증가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금리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신규 주택이나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나 건축을 새로 그냥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여태까지 금리가 하락하는 만큼 여태까지 집을 가지고 있었던 호모노들이 집을 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가격이 점점 더 하향 안정화, 점점 더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주택 수요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로금리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예전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기대하고 한 몇 년 정도 기다리면 금리가 다시 또 2, 3% 수준으로 떨어지겠지라는 기대하에 일단은 사고 보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만약에 수요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금리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수요가 그런 실망을 하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수요 역시 떨어지겠죠. 그럼 수요가 하향 안정화되고 재고가 증가되면 가격은 분명히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다기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탄탄한 크레딧도 좋고 신용도 좋고 그런 이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의 홈오너 재정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택 시장은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좀 보면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동산 버블이 심합니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나 선전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 대비 가격이요, 뉴욕의 5배 수준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뉴욕도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난리인데, 중국은 완전히 저세상 레벨이라는 건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서울도 3배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 미국에 살면서 서울의 집값을 보면은 이게 과연 유지가 가능할 것이란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도 너무 살기 힘든데 서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집값이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동산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시작이 되면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긴 한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좀 더 무너져야 된다고 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찾으려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대도시의 경우는 또 당연히 인구가 많이 몰려들고 이제 수급 불균형,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버블이 형성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는 여전히 강한 상태고요.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성장이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중국 경제 데이터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유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소매 판매부터 산업 생산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선행 지표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한다면 골드만삭스의 전망대로 중국 경제의 성장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되고 내년 초에 가속화되기 시작을 하면 중국이 회복을 하고 중국의 성장이 다시 또 이제 유럽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유럽의 회복, 중국의 성장은 결국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로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내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성장과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추세를 좀 더 이어주고 이제 힘을 주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이제 통화 정책의 전환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사이클의 전환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금리 인상 사이클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은
점점 오르고 있는 사이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돈이 풀리면서 경제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경제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 지금까지 유럽과 중국이 올해 내내 이제 침체에 빠졌는데 그런 경제 사이클이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도 전환을 하면서 달러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약달러의 시대로 다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기관에서 달러를 보는 포지셔닝이 순매도 포지션으로 완전히 뒤바뀐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달러의 약세 전망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달러의 약세는 결과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글로벌 경제 쪽으로 자금이 달러가 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한 달 정도의 섹터 퍼포먼스를 보시면은요, 가장 크게 상승한 건 이제 KRE라고 해서 지역은행주입니다. 지역은행주는 아시다시피 올해 초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죠.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실물 경제, 실질 경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들이 예금을 만약에 이제 계속 빼드리고 다시 회수하고 그리고 실질 경제가 회복을 하지 않으면 지역은행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그 기반 하에 있고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지금 지역은행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서 시장이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기술주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술주는 역시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 금리가 하락이 되면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자유소비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자유소비재 역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가 역시 하락을 할 것이다. 금리가 정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기대가 반응을 하면서 부동산이 이제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낸스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대출이 여전히 소비 대출이 강하고, 금리가 하락을 하지만 이 금리가 하락을 한 만큼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 섹터의 그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금리가 하락을 해도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 섹터가 S&P 500보다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 유가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견고하긴 하지만 지금 둔화 혹은 이제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지출 여력이 됐었다. 지출 여력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쓴 상태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이제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부채로 지금 지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소비 지출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근원 물가는 여전히 굉장히 높고 지금 실질 소득은 그만큼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질 소득, 즉 성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출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소비 지출이 줄여야지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석유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실질 소득이 2% 이하로 하락을 하면은 오일 디맨드, 그러니까 석유 수요도 그만큼 빠르게
침체로 빠졌다라는 역사적 지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유가 하락은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락도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은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주식시장이 무조건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되는 게 2024년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시기죠. 지금 정치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지금의 행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정책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뀌면서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어느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지금 이제 대선 이거를 이제 행정부가 바뀔 가능성도 지금 큰 상황인데 정치 불확실성이 2024년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여건이 야권으로 바뀌는 정국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미국 시장은 내년 초기부터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대선 이제 선거를 한 3-4달 정도 앞둔 시점부터는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죠. 특히 미국의 경제가 침체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셔야 되는 게 미국 경제의 가장 확실한 경기 선행 지표 중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예요.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 경기 선행 지수가 현재 19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007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공황 이후로 가장 컸던 경제 위기라고 인식이 되는 경기 침체였는데 그때 이후 그리고 1970년대 심각했던 오일 크라이시스 뭐 그때 이후 가장 길게 지금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확실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만 컨퍼런스 보드는 아주 짧고 약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의 침체를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통화 정책은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긴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IRA 같은 법안들이 공장을 세우게 만들고 자본 지출을 늘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는 해고요. 그리고 현재 부채 한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재정을 올해처럼 그렇게 팡팡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통화 정책의 압박 플러스 재정 정책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이슈와 이제 대선 같은 경우로 재정 그 정책도 압박을 받으면서 이 소비 지출의 대선 불확실성까지 겹치는 형국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성장 하락이 좀 불가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레이 달리오의 폴폴리오 이번 13F 폴폴리오를 이제 브릿지워터 쪽을 보시면은 브릿지워터 같은 경우는 산업을 다각화하는 걸로 유명하죠. 산업을 다각화해서 위험과 기회를 모두 포용을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유명한데 이머징하고 S&P 500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 폴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로는 굉장히 우량주인 경기 방어주와 경기 소비재를 위주로 포진을 시켰다라는 점.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굉장히 두텁게 싸우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포트폴리오처럼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향도 함께 가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의 조울증이 다시 도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와 약달러에 대한 기대가 너무 급하게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파악하고 어느 정도 쿨다운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 이제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100개가 넘으면 다음 주 머니 리포트를 무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